해요. 이게 가치가. 그리고 본인조차도 그만한 가치인지 몰라요. 이게. 그리고 일단 돈을 받았으니까 준비하는 것도 다르고 대충 뭐 시간도 딱 정확하게. 일단 애들이 온라인 수업이 왜 안 되는지 알아요?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물론 갑갑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대형 학원쯤 되면 온라인이랑 다를 게 없어요. 거기 조금 10분 늦으면 위로 올라가서 화면 보고 수업 들어야 돼요. 온라인으로. 그런데도 그 멀리서 차를 타고 가서 벌써 마음가짐이 가는 동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멀리서 오는 애들은 더 열심히 듣거든요. 지방에서나. 이게 마음가짐이. 저번에 우리 그 사피엔스 했었잖아요. 사람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거에 필요한 것보다 필요 없는데 하는 걸 더 의미를 두는 게 인간인지라. 그렇게 되니까는 하는데 이게 아무데나 내가 마음대로 내가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양면에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온라인을 딱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 네가 쓸 수 있는 시간이야. 그리고 끝나고 뭐 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내게 한다든지. 더 좋은 건 애들이 뭐 다 쓰고 이런 거 힘드니까 이제 뭐 끝나고 직후에 바로 설명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학교 수업이나 굉장히 비싼 과외나 한 거보다 바로 체크가 되죠. 왜냐면 온라인,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온라인 강의가 애가 전제 사항이 있어요. 독해력이 좋아야 가능해요. 설마 내가 알아듣는데 애도 알아듣겠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평균적으로 중학교 때까지는 인강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게 내용이 문제라서 아니라 애들이 못 알아들어서요. 중위권 정도부터 고등학교 정도나 돼야지. 그래서 중상위권 이상에 대한 제가 인강을 알아듣는다 그랬죠. 말이 알아듣죠. 말은 한국말이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못 쫓아간다고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도 사실은 못 쫓아가요. 애들이. 하위권 애들은 못 쫓아가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초등학교는 그러면 상위권 애들도 흡수율이 최고 많아봤자 5, 60%예요. 근데 학교에서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시장이 많이 형성되는 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도 어릴수록 뭐 하나를 정보를 배우는 거 정말 한두 줄밖에 안 되는 거를 일주일 내내 하는 이유가 그거죠. 이게 몸에서 익히게 하는 거지. 하나의 주제를 여러 과목에 나눠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아시고, 눈높이라는 게 정말 달라요. 애들이 이게.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7살, 8살 뭐 이렇게 하면 보통의 뭐 똑똑하다고 그래도 좀 약간 산만하잖아요. 어릴 때는 누구나. 그러면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한 10% 정도밖에 못 잡는 거예요. 네, 10% 정도밖에 못 알아들어요. 한번 수업 갔다 와서 1시간 들어서 오늘 뭐 했어?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봐 했을 때, 이런 거 배웠어요 라고 하는 애들은 굉장히 상위권의 애들이에요. 뭐 했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했던 거를 단편적으로 얘기를 해, 대부분. 기억하면 뭐 이런 거, 그게 이게요. 근데 딱 떨어지게 제목을 얘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예. 아니, 네. 내가 마셔야 돼. 그래서 어때? 책들을 좀 읽어보셨어요? 조금만. 페이스북에 깔릴 게 스트레스는 그거다. 스트레스만 내려줬어요. 여기 수업 듣고 일주일인가 그 뒤에 끝다 읽었던 거. 겨우 진짜. 그쵸. 근데 이제 뭔지 알고 봐야지 길을 잃지 않지. 안 그러면은 대부분 다 앞부분 정도까지는 봐요. 농어평면까지는 그래? 농어평면이 사기였어? 뭐 이 정도까지 하다가 다 고선에서 다 끝나는. 그리고 뒤쪽은 이제 더 많은 지식도 필요하기도 하고. 사실 들으니까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지긴 했어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문학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 이제 문학 관련돼서 뭐 소나기랑 옴니반의 파수꾼이랑 뭐 그런 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했었는데 오늘 이건 이제 프랑스가 또 한 소설 하잖아요. 이게 19세기가 한마디로 이제 최전성기예요, 소설의. 전후반. 전성기예요, 이게. 그렇게 보면 이제 꼭 그 문학의 역사라고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줄거리 얘기 전에 문학의 그 보통 이제 문학 그리스 로마 시대에 어떤 그 비극적인 소설들 그거 그거가 이제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스 비극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섹스피어 4대 비극으로 요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제 고전주의랑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고전주의는 딱 플롯도 딱 정확하고 인물의 어떤 진행 방향이나 이런 것도 아주 정형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오는 그 구조 있잖아요. 발단, 전개, 미기, 절정, 결말. 요 플롯을 갖다가 딱 지켜가지고 그러면 이런 그 기조를 갖다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고전적이다, 클래식하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벗어나는 현대 소설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져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베라미 같은 경우는 19세기 후반 쪽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19세기 여기서 18세기 전반에 이제 그 17세기, 18세기 이후에 그때 보면은 이제 그 소설이나 입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낮았어요. 그래서 섹스피어는 이제 소설이 아니고 다 희극이잖아요. 희극이고 그 전에 이제 시가 다 보면 이제 고대 때 이런 데 보면 시인들이 유명하고 시인이야말로 제대로 이제 추앙받는 직업이고 소설은 거기에 비하면은 정말 굉장히 얄팍하고 수준이 낮은 직업이었어요. 수준이 낮은 직업. 그래서 그게 이제 기점이 돈키호테라는 혹시 소설 아시죠? 그게 이제 수많은 중세 때 그 기사 소설 가운데에서 이제 제대로 된 게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이제 소설의 어떤 인정받는 소설인데 돈키호테가 우리는 그냥 줄거리적으로 이제 많이 아이들이 봐서 사실은 그게 1권, 2권쯤 되면은 그 2권에 보면 그 세르만테스의 사상이 거의 다 녹아져 있어. 그러니까 돈키호테라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야. 그 당시 상황을 갖다가 사회적 배경이나 이게 전부 다 포함이 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왜냐면 그전에는 그냥 그 긴긴 밤 전기도 없고 이랬던 시절에 그 수많은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그 소비하는 글이 필요한 거죠. 그 소비하는 길이 기사랑 그 로맨스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내용들이 어떻게 써요? 계속 하이틴 로맨스. 예. 소비를 할 게 없잖아요. 오락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거를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고대 때는 이제 신과 영웅들이 얘기고 전부 다 주변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위쪽을 바라보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이제 누가 뭐뭐 하더라 뭐 방탄소년단이 블랙핑크가 이거 하는 게 전부 다 신가 그 왕비의 스캔들 뭐 이런 것들 왕의 얘기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지 돌아보죠. 우리도 야 누가 뭐 헤어졌어 근데 모르는 애들이 헤어졌다고 해서 그걸 관심 있게 보진 않잖아요. 사회적으로 유명하다든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왕족이지. 왕족이라든지 그 더 전에는 뭐 신들이죠. 그리스 신하들.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그 다음 좀 내려왔죠. 왕하고 기사면은 조금 더 많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굉장히 그 귀족 부인이라든지 이런 로맨스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얘기들이 유치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아주 그냥 하급의 그냥 직업의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읽고 버리는 글 시간을 그냥 쓰는 글 그리고 우리 지금 애들이 뭐 웹툰을 본다든지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디 그렇게 쓸데없는 데서 시간을 보내고 특히나 게임 스토리라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수준이 꽤 많이 올라왔죠. 너무 올라온 나머지 어때요? 웹툰이 지금 드라마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드라마
극과 드라마를 어떻게 그렇게 보냐, 너무 시간 아깝다 했는데 드라마 수준이 꽤 높아졌어요. 문학을 지금 대변하고 있어요. 문학이 하는 역할이 드라마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인기 드라마인데 대표적으로 김은수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건데 그 미스터 선샤인이 굉장히 인기가 끌었는데 그 사람이 그 대사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 멋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얘기하는 문학적 형상을 기가 막히게 모든 수사법을 동원을 해서 다 쓴 거예요. 제일 많이 쓴 게 그 사람이 뭐 도치법이라든지 다 썼어요. 이게 상속죄에서 대표적으로 쓴 수사법이 있어요. 서리법. 내가 너를 사랑하냐? 서리법이에요. 서리법. 이게 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묻는 게 아니죠. 그 효과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몰라, 내가 너를 사랑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보통 우리는 물어보는 건데 거기서는 뭐예요? 이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이분이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운율을 맞추고 심지어는 시에서 하는 그 운율을 맞춰내요. 그 글자수도 맞춰내고 예, 라임을 맞춰요. 이렇게 제가 많은 대사를 기억할 수 없는데 미스터 션샤인에서 그 이양아가 그 뭐죠? 그 글로리에서 글로리에서 뭐 이런 데서 일하는 뭐 그 주인공이 이제 김태린가 물어봤던가 그랬더니 뭐 침대 그대 이제 대자로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하나가 뭐죠? 침대 기대 기대가 있죠. 뭐 그러면 침대가 있고 그대가 있더니 이병헌이 나타나면서 저는 군대 갔다 군대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는 도깨비도 그렇고 너무너무 많아요. 도깨비도 날이 밝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거의 시를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시적인 운율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지금 나는 여기 왔어요. 지금 이런 거랑 나는 지금 여기 왔어요. 굉장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게 사실 문학을 배울 때 그런 도치법 방식이나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예시가 많이 나왔어요. 한 번도 신지 않는 신을 팝니다. 별로 느낌이 없죠? 이걸 도치를 하면 팝니다. 한 번도 신지 않는. 어때요?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하고. 그러니까 김은숙 대사가 다 그렇게 썼다고요. 그래서 인기가 있다고요. 작가들마다. 예, 예, 예. 그래서 요번에 더 글로리라는, 제가 특별히 뭐 그 드라마 보는 건 아니에요. 다 봐요. 평균을 다 보는데, 어, 어. 그래도 거기서는 이제 이 사람이 전작에서 했던 그 영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한번 비틀어서 쓰죠. 전부 다. 나에게는 뭐 영광이 더 글로리라는 단어법적으로 이렇게 그걸 쓰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제시를 하면서 그 단어들이 연결을 되고 새드 엔딩 어. 요런 그 말들이 그리고 알파벳 ABCD로 하면서 순서대로 뭘 진행한다든지 H가 이제 히스토리로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는 그대의 역사고 나의 역사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병헌이가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연결선이 다 돼요. 그리고 앞에 했던 말들이 뒤에 반복이 되고 총알은 마지막에 한 방 이럴 때 쓰는 거라는 게 중간에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미 사실 앞부분에 이렇게 식으로 갈 거라라는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이제 문학을 잘 보면 굉장히 생활이 풍요스러워져요. 일단 여기서 먼저 그냥 뭐 다 읽어보셨으니까 그 영화화 됐는데 영화는 사실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그게 이 사람 연기는 잘하더라고요. 그 사람 확실히 연기는 잘했던 게 나름 이제 이 드라라는 작품을 당연히 뭐 그 정도 배우니까 고민을 해서 잘 풀어낸 것 같아요. 근데 이미지가 여기서 얘기한 이미지보다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바라는 그렇게 뭐 여자들이 홀딱 넘어가는 그만한 수준의 오히려 이제 도리안 그레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도리안 그레이라고 그 영국 거기다 그 절세 미남자가 나와서 진행하는 얘기가 있어요. 젊음을 거기서도 그런데 당연히 이제 이 지금 모파상도
이제 거울을 본다든지 이런 게 앞시대의 어떤 그 소설들을 다 그런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모든 이 사람들이 그리스 비극이라는 얘네들 서양 비극 구조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풀어내는 방식이 이제 시대가 갈수록 달라질 뿐이지, 이 비극을 표현하는 방식이 전에는 굉장히 정형적으로 표시를 했다가 낭만적인 때는 감성을 굉장히 더 풍부하게 넣어서 비극적인 걸 만들어냈고, 사실주의는 있는 그대로 객관적 관찰을 하면서 서늘하게 아무런 감정이 입되지 않게 썼는데 정말 더 느껴지도록, 비극성이 느껴지도록 했다라든지, 그게 이제 20세기 소설이 되면 이게 더 되고, 저희가 그 독서 모임 때 20세기 하면 구토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때 되면 그 실존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 그 실존주의부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도 애들이 틀리긴 하지만은, 근데 실존주의부터는 정말 혼자 읽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그게 마스터가 되고 나면 이제 문학이 아무리 어려운 독립영화라든지 어떤 어려운 것도 이제 다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그 10조 년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철학적인 부분도 이해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지금 그 발판이 되는 이제 사실주의 문학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 주인공이 당연 아까 제가 그 수업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5분만 파리로 타임슬립을 해서 잠깐 있다가 와도 여기 있는 글들이 완전히 달라 보일 거다. 왜냐면 거기 가서 우리가 무슨 프랑스 역사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있다가만 왔는데도 어떻게 그런 효과가 나오냐. 그러니까 그 분위기라는 게 엄청나다는 거죠. 언어를 표현할 수 없는 걸 언어로 표현한다는 그 의미를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시작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무 말도 안 해도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말이 않고 그 사람들의 순간적으로 그 몇백 년 전의 사람들과 그 동시대의 어떤 그 시장을 보고 왔다라든지 뭐 뒷골목을 보고 왔다든지 그것만 해도 그 냄새라든지 아마 뭐 지금 내가 맡을 수 있는 냄새는 아니겠죠. 글로서 볼 수 없는 그런 느낌들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영상이나 TV나 글로 보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왔을 때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와닿는 거를 이 그 모파상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실제 말해서 이게 그 아이들이 이제 시점 공부를 할 때 나오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글을 쓰는 서술자랑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간의 거리는 멀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얘기를 해주지가 않아서 가깝지가 않아요. 얘가 뭐 물론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걸 쓰기는 쓰지만 그렇게까지 모든 걸 다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대신 객관적으로 써주면 뭐가 좋냐면 우리가 읽는 사람이 생각을 조금 더 하게 해줘. 객관적으로 썼기 때문에 생각 여지를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애들이 헷갈려하는 게 내가 생각을 더 해야 되고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이게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원래 객관적으로 쓰면서 더 독자는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생각 여지가, 추론의 여지가 한마디 열린 결말처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말들이 많아지는 거죠. 토론거리도 많아지고 이게 객관적으로 쓰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플로베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플로베르 영향보다 거의 같이 붙어 다녔죠. 아버지처럼. 아니요. 자기 엄마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혹시 플로베르 사생아 아니야? 뭐 이런 소리까지 들었대요. 플로베르가 너무 아껴서. 자기 자식 아니었어, 엄마가. 왜냐면 이 그 모파상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을 했거든요. 둘 다 굉장히 유복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파상 아버지는 귀족이고 그 당시 엄마는 부르주아, 돈 많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혼을 또 많이 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귀족이 몰락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부르주아랑 하고, 그리고 또 부르주아는 확실히 그 계급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을 거니까 좋은 혈통의 어떤 집안이랑 결혼을 하고 싶고 돈의 힘으로 고기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모파상인데, 이제 일찍 이혼을 하는 바람에 이제 당연히 얘도, 근데 그 프로베르가 사실주의 문학의 대두예요. 이 사람 작품이 뭐가 있냐면 보바리 부인이에요. 우리가 그 보바리 부인을 보면 지금 보면 어머 뭐 이런 책이 뭐 그렇게 근데 소설 이렇게 인기가 엄청난 거야. 너무 그냥 통속 소설이잖아. 그냥 나서 그렇다고 해서 문체가 뭐 화려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멋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 그리고
너무 편해요. 그냥 읽기가 그냥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현대소설처럼 썼다는 거예요. 지금의 소설처럼 썼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왜냐면 그 당시 소설은 앞에 꾸미고 이런 수사법들이 너무 훨씬 더 많았는데 얘는 그걸 다 걷어내고 밋밋하게 메마르게 썼어요. 그러니까 메마르게 썼기 때문에 더 우리가 더 객관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통속적인 거를 막 재미나게 이제 변사가 얘기해 주듯이 얘네가 이렇게 바람이 나고 저렇게 바람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했던 그 문체가 그 당시로는 파격적인 거라고요. 우리가 보면 너무 밋밋해. 뭐 요즘에 그냥 나오는 그냥 일반 뭐 하이틴 소설이랑 요즘은 뭐 그 정도 수준으로 해도 이 정도는 쓰겠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문학상에 어마냐. 그냥 문제는 이제 그게 1800년대 써졌다라는 그거죠. 이게 몇백 년 전에 500년 전에 네, 거기서 이 사실주의 모든 기법을 잘 배우고 당연히 이제 이 프로베르가 하는 말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이 감수성이 많은 이 모파상이 거의 플로베르랑 맥을 같이 하고 그리고 둘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뭐 기행도 네, 물론 이제 모파상이 훨씬 더 그러면서 거의 아버지처럼 내지는 뭐 친구처럼 그렇게 해서 그 당대에 그 유명한 이제 문인들이 이렇게 같이 몰려다니고 했을 때 그때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아까 제가 파리에서 오픈했는데 이게 지금 소설이 어쩌면 우리가 그 당시 1880년대, 90년대 거기에 그때 가장 권력을 잡은 층이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잖아요. 언론이었어요. 그래서 라비 프랑세스라는 그 언론 기관을 내세우면서 그 당시를 정말 실제보다 더 실제같이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파리에 있지는 않지만 부딪힐 수 있는 모든 인물 유형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로 미화가 안 됐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착한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선악 구도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그냥 영화를 봤을 때, 아, 여자들이 전부 다 지금 누구한테 다 버림을 받고 너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영화에서 보면. 근데 소설이나 이렇게 면밀하게 보면 그 한 명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다 모두 이기적이고 다 비도덕적이야. 사실은 여기 나온 사람 중에 사실 이 주인공만 비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악인이 승승장구해도 사실 뭐 얘가 왜 이렇게 악인이 승승장구하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거기 나오는 인물 누구도 정상적이지 않고 아주 파렴치하고 뭐 더하면 더했지 주인공보다 사실은 제대로 보면 그런 인물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떡 떼가지고 이거 그 부분을 그 당시에 이거를 그대로 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사람이 뭐 자기도 뭐 좋은 짓 해서 이 사람도 엉망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0 몇 살에 이 사람이 예, 그 전에 이제 자살도 막 시도를 했고 이미 지금 이 소설이 87년도인가 89년도인가 하여튼 그쯤에 된 걸로 아는데 70년 후반부터 이 사람 매독에 걸려 있었어요. 그 전에 하도 이제 요트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다 누리는 바람에 너무 정말 그래서 사실 그 내독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20세기 전까지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뇌로 올라가서 신경증을 발현시켜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10년 지잖아요. 이게 사실 글로서는 전성기 때 쓴 거예요. 전성기 때. 글로서는 전성기를 썼는데 벌써 이미 몸이 문제가 있었겠죠? 그럼 어때요? 몸이 아프면 어때요? 신경이 날카로워져죠? 그 히스테릭하고 날카로운 게 여기 이미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췌한 글들이 이 사람의 시선이에요. 이게 이 주인공의 시선이 아니고 모파상이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모파상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데 다 하기가 물론 이제 책을 찾아가면서 하자고 그러면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오히려 이제 찾을 수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모파상이 생각한 여자가 모파상이 생각한 그 당시에 프랑스를 얘가 어떻게 봤는지 그럼 얘가 봤다는 거 문인들 예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사실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인간이지만 어쨌든 권력을 쥐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문인들이 돈은 얘는 뭐 벌었겠죠. 이 정도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가진 자들을 바라봤을 때 모든 비판이 여기 담겨 있죠. 예. 항상 그 예술이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19세기 정도 되면 이미 르네상스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 때 이런 예술가의 위치가 굉장히 신적인 위치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그 중세에서는 얘네들이 그냥 기능공에 불과한 미술이고 문학이고 그런 시간을 소비하는 글을 그냥 생산해내는 의미 없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계속 같은 패턴을 해내고 그 다음에 그림도 시키는 대로 그 장인들처럼 그 패턴대로만 그려내던 그런 애들이 르네상스가 되면서 어떤 위치가 올라면 신적인 위치에서 사물을 재창조하는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제2의 창조자가 되면서 문인들의 자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자존감이나 그거는 굉장히 업이 된 거죠. 아직까지도 그렇죠. 그 더 옛날에는 뭐 문인들이나 예술가들은 아주 천한 거의 천민에 가까웠다 고대했다 했다가 벌써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는 그래도 귀족들이 같이 낑겨주잖아요. 이렇게 낑겨주고 파티 때 같이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전에 파티 때는 이제 음악이나 하고 하다가 같이 이렇게 마시면서 얘기도 할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온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서 지성이라 특히나 프랑스는 대혁명이 나서 귀족들이 없어지고 부르주아들이 이제 새 계급이 되면서 훨씬 더 이게 역상되면서 이러한 가진 자들을 이렇게 지적질할 수 있는 거는 우리밖에 없어. 예술인들의 그 자존심이 그 정도인 거예요. 굉장하죠, 뭐. 그 당시 이제, 이 당시 뭐, 여기, 레미제라블의 뭐, 빅토르 위고라든지, 아까 플로베르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디킨스도 있고, 막, 전 세계가 지금 19세기 그 와중이고, 미국에서는 뭐, 중구시 쓴 사람들이라든지, 독일에는 괴테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모든 문학의 그 19세기 정점이 전성기였다고요. 러시아에는 톨스토이가 있었고, 도스토예프스키가 있었고, 체홉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문학상의 모든 인물들이 이때가 최전성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두주자예요. 모든 문화, 예술, 어떤 그런 지금은 콘텐츠가 방송으로 많이 갔잖아요. 방송에서 지금 오히려 지금 뭐죠? 유튜브라든지 이런 스타로 벌써 그 역할이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이 사람들이 모든 사조를 이끌어가고 모든 사상을 이끌어가는 게 소설가들이 했다고요. 소설가 입지가 최고로 닿았을 때요. 이때. 이 사람들의 글의 힘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나오죠. 글 하나로 한번 정치인을 그대로 밀어내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밀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그대로 따갖고 와가지고 이 조르라는 한 사람의 인물로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 딱 그 상황. 프랑스가 식민지로 이제 막 한 이후에, 예. 그러니까 1차, 2차 세계대전, 대전 전이잖아요, 이게. 1차 세계대전, 2차 대전. 우리가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좀 전에 올렸을 때, 올린 제가 그 교과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890년도 이를 되면 이미 지금 뭐예요? 모든 독일, 영국, 독일, 러시아, 특히나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서로 양대 산맥이었겠죠. 아직까지 미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으니까 얘 둘이가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먹잇감에, 돈에. 아프리카가 먹잇감이었어요. 여기서 알제리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거를 문인들이나 예술가들은 자기네들도 물론 그 와중에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어느 정도 위치의 공직자인 사람들은 그 식민지 시절에 돈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버는 거죠. 말도 못하게 버는 거죠. 너무 돈 벌기가 쉬웠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층이 내려가서 하류층이나 중하류층도 좀 고생해서 어디 그 해외 아프리카 가고 이러면 돈 이만큼 벌어서 오는 거예요. 개치비도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전 시대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봤던 어떤 소설에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고 인도에 가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가 너무너무 쉬웠던 게 그만큼 그 식민지를 약탈을 한 거겠죠. 그거를 비판을 한 거죠, 얘가. 그러니까 전부 다 돈에 완전히 온 나라가 완전히 한마디로 지금 노다지가 아프리카가 노다지 광산이에요. 거기에 이제 막 눈독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인물들을 보이면서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쵸?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우연하게 이 사람도 그러니까 여기서 군대를 알제리에 복무해서 갔다 온 걸로 돼 있고 모파상 자체도 이제 그 알제리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보스테이를 만나면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포스트의 부인과 그 다음에 그 부인의 친구 2명 나오죠. 인물 유형들이. 그리고 그 신무사의 사장 부인, 왈테르 부인이랑 그 다음에 뭐 드맛렘 부인이랑 뭐 걔도 이제 공직자의 부인이었을 거예요. 뭐 철도 쪽에 뭐 원 쪽에 공직자의 부인인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하나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가면서 이제 이 사람이 승승장구를 하죠. 여기서. 그러면서 뭐 영화나 이렇게 보면 잠깐씩 정말 약간 뭐 순수라고나 하나 그런 게 살짝 보여요. 근데 그게 금방 무너져요. 왜냐면 그 상대방의 어떤 실체를 보고 그리고 사실 자기도 엉망이었으면서 원래 남의 그게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주인공이 굉장히 힐난하게 비판을 하면서 여자들이 결국은 내가 아무리 마음을 줘봤자 필요가 없다. 내가 그렇게 줬는데 금방 버림받고 그러면서 그 영화나 여기에 굉장히 비참한 상황을 굉장히 힘들 때 상황을 굉장히 그걸 잘 그려내요. 묘사를 해놔요. 아주 힘든 상황을 뭐 그러니까 얘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얘가 한 번씩 좀 자기가 올라갈 만한 워낙 바닥에 있다가 살짝 올라간 상태에서 한 번 딱 꺾이고 한두 번 꺾일 때마다 얘가 그 다음 올라갈 때는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이기적인 사람으로 돼요. 인간이 짓밟히니까 더 올라간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 부인들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어때요? 마지막에 그 사장의 그 어린 딸하고 결혼을 하면서 끝나요. 완전히.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말테르 사장 부인이, 자기랑 놀았던 남자가 자기 딸이랑 결혼하니까 미치죠. 그러면서 하는데 이 말테르 사장이 이게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제 남자라서 그런 건지 이제 자기는 이제 자기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얘는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 보면 바닥에서 얘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애다. 얘는 의원도 될 수 있고 정계도 진출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방식이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라는 게 이미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출세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올라갔으니까 결론은 다 올라가고 있는 기득권은 다 썩어 빠지고 부도덕하고 굉장히 나쁜 인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밟고 올라가는지를 너무 현실적으로 떠났다라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계층에서 또 그걸 주변에서 받고, 물론, 제 생각에 이제, 아니, 뭐, 만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더 그렇겠죠. 이게, 부도덕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저런 식으로 돈을 벌고,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있고, 현실에 지금 그 신문사뿐만 아니라, 여기 있었던 사건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차용한 거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더 사실적이고 그대로 이제 그 비판의 눈으로 받고 또 항상 보면 그 프랑스가 잘하는 게 자기의 어떤 그런 흠집이랑 뭐 이것도 그거를 더 열렬하게 또 까발리면서 공격을 하죠. 병주고 약주고 식으로 이제 한마디로 정치인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막 식민지를 엉망으로 만들고 이러면은 문인들이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막 비판하고 쓰고 마치 이제 정의의 사도인 양 막 써주면서 양심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그걸 가장 잘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어마어마한 잘못을 많이 저질렀는데도 아직도 연영망이라고 얼마 전에 그 찰스 황태자 즉위식 있었잖아요. 저 그렇게 연영망이 많은 줄 몰랐어요. 굉장히 이게 완전 몇 개고 해서 항상 자기네들 그 식민지가 됐던 나라들인데 얼마나 관리를 잘했으면 아직까지 만나가지고 서로 뭐 축구도 하고 뭐 그랬을까. 그 역할이 예술가라든지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걔네들이 자기의 정부랑 자기의 왕이랑 자기의 왕조를 굉장히 많이 깠죠. 상류층의 문화를. 근데 그 문화가 전 세계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격했던 문화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희석이 됐다고나 할까? 그렇게 돼버린 부분도 있어요. 훨씬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왠지 모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욕을 못하는 게 그 집안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 까버리면 왠지 전체가 저런 양심적인 애들도 있었네. 또 괜찮은 애들도 있었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쓴 게 거의 전 그 세계의 뭐 어떤 교과서처럼 일반화돼서 보편화돼서 그런 교육 교재로 다 써져 버리면
사실상 그 문화 힘에 눌려가지고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이제 이어진 어떤 승리의 역사들이 그렇게 알게 모르게 면죄부를 받아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절대로 더 분노하고 더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마 난 저 사람 저 집안에 지금 문제가 많아. 근데 그 집안에 한 애가 자기 집안을 혈토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난리를 치고 이런 게 문제고 저런 게 문제하면 과연 그 애한테 욕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피해자다. 너무 부끄럽다. 막 이렇게 난리 쳐봐요. 일본인이 와가지고 막 우리 그 역사상 어떻게 자기 일본인들은 말도 안 하는 짓을 만행을 저질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때 절대로 이런 일은 되풀이 되지 않으면서 각성을 해야 된다고 글도 쓰고 막 강연도 다니고 하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겠냐고요. 그런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문인들이 왜냐면 이미 지금 유럽의 문화가 서양의 문화가 이제 그걸로 다 공부하잖아요. 교육에. 그런 생각, 거기서 그렇게 그런 어떤 묵지적인 어떤 그런 산물로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또 그런 식으로 어떤 교육도 받고 알게 모르게 거기 익숙해져 버려서 사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묻혀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 알제리에 대한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와요. 곳곳에.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야비하게 먼저 들어가서 일반인들조차도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정보만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이 그냥 왔는데 신문사에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조르주가 이게 한마디로 제일 이제 얘가 빌런으로 급상승한 게 다른 일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뭐 적당하게 야비하게 나갔어. 근데 막판에 그렇게 얘가 질주를 해버린 거는 돈을 나는 그 정보를 몰랐다는 거죠. 나는 지금 막 부인 그 백장한테 들어온 그 돈을 가지고 반띵했다고 막 좋아라고 막 그랬는데 요만한 돈 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그 사이에 얘네들은 나 몰래 뒤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난 거기 끼지 못했다라는 게 엄청나게 분노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분노를 해요. 뒤에 완전히 폭발이 돼요, 폭발이. 그러면서 더하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얘랑 이혼을 하고 이 수잔이랑 하면 결국 이 수잔을 자기가 결혼하면 그 집 돈이 다 자기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그 마들렌을 이제 덮쳐서 간통으로 집어넣고 예, 유리하게 모든 입지를 갖다 그렇게 근데 그렇게 만드는 능력을 이 왈테르 사장이 칭찬하는 거예요. 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애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딸 허락하잖아요. 저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 놈이니까 그대로 올라가. 그러니까 이 딸이 뭐 개인적으로 받을 상처라든지 댐댐이라든지 필요가 없고 얘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과 그 출세랑 그 집안의 위상을 높일 거라는데 방점을 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모습조차도 신랄하게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게. 예. 그렇게 보게 되면 루즈가 뭐 그렇게 악인처럼 안 느껴질 거예요. 다 비슷한, 예. 다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모두.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이 사람이 특별한 악인이 아닌 게, 심지어는 제가 영화상에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그 마들렌이 저는 처음에 전혀 이 책을 보지 않고 영화를 봤을 때, 이게 어떤 부르주아 집안이나 이런 쪽의 딸인 줄 알았는데, 여기 가난한 서민 딸로 나와요. 가난한 서민 딸이 이 정도 위치까지 왔으면 어떤 일을 했겠냐는 거지. 연예 보드랙이라고 스폰서죠. 그러다가 진짜 거기에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살다가 이 백작이 돈을 싸서 이 포스티라는 애를 맞춰줬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여성이 어쨌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려면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어야 되고 공식적인 어떤 필요하니까. 그리고 얘가 재능이 있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그 여성의 어떤 지위도 나와요. 자기 이름으로 글을 못 쓰니까 항상 남자가 필요해.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열이 났던 게 뭐냐면 결혼하고 나는데 다 자기 보고 포스테이라고 불러. 그러면서 비양거려. 문체가 똑같네. 어떻게 포스테이랑 쓴 글이랑 그대로 이어서 신문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원래 마들렌이 썼으니까요. 대신 다 써줬으니까. 그런 것도 싫은 거예요. 얘가. 그런 걸로 자기가 올라왔으면서 자기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굉장히 더 세게 나가니까 그 말이 쑥 들어가는 거. 힘은 힘으로, 악인은 더 악으로 더
해버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한마디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엄포를 내미니까 이제 그 얘가 쑥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지금 한마디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여자들이 이용을 해서 올라간다라든지. 근데 이게 문제는 지금 현대에도 너무 이게 이런 결국 이제 살아남은 문학이라는 거는 지금의 어떤 정서나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의 입지랑 크게 달라진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계속 이게 나오는 거죠. 이런 패턴들이 그 추악한 그러니까 상류계층의 추악한 면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독자들이 관심이 있고 어기로 오니까 계속 이게 책이 오히려 벨라미가 더 늦게 들어왔죠. 이게 항상 보면은 예전부터 있었던 민음사에서 이게 제작된 게 오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베람이라는 게 못바상의 목걸이처럼 이렇게 나와 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뭔가가 더 이제 못바상들의 다른 얘기 중에서 이렇게 주력하는 뭐 비계덩어리도 있고 더 유명한 것도 있고 우리는 뭐 목걸이라는 거에 굉장히 이제 많이 읽혀주고 했는데 베람이라는 것도 나왔다는 거 이제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그리고 또 드물게 이 사람이 단편만 쓴 줄 알았는데 장편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프랑스의 어떤 우리가 그 그때나 프랑스의 17세기 18세기 루이 14세기 그때 당시는 많이 알려졌는데 제국시대에 그때는 잘 역사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이 나오면서 더 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아, 이 정도까지였어. 그러니까 프랑스가 뭐 식민지 했으니까 뭐 그 정도겠지 했는데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알제리에서 한 거의 알제리랑 그 아프리카 쪽에 프랑스가 식민지가 많았더라고요. 알제리가 티니지도 있었고 알제리를 132년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고 티니지는 75년 그 다음에 모로코는 44년 알제리가 제일 많았죠. 예. 그래서 1850년대부터 에서 아니 뭐 한 1960년대까지 이 알제리에서 죽인 알제리인이 1000만 명이 가깝대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돼서 특별히 안 됐을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거기 가서 예 심지어는 뭐 핵실험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핵실험도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아프리카가 유럽의 밥이죠. 이제 완전히 유럽의 돈 그러면서 제가 먼저 이걸 한번 볼게요. 좀 전에 보냈는데 애들의 그 역사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요 부분은 제가 읽을게요. 그 두 번째 세 개 제가 교과서를 찍어 보낸 것 중에 그거 말고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이 있죠. 3C 정책과 3B 정책이라고 있을 거예요. 예, 예. 여기 두 번째 제일 마지막에 보낸 거요. 제일 마지막에. 예,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카이로 여기 보이죠? 미국의 영국의 3C 정책이라고 해서 그림에 보면 카이로, 케이프타운, 예, 쿠키타에서 인도 고거 세 개. 거기서 그 이니셜이 C라고 해서 3C 정책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용에 보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제국주의 국가 간의 식민지 획득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영국은 3시 정책을 추진하여 여기, 아프리카를 북에서 남으로 점령해 갔다. 종단 횡단이 여기서 나오죠. 종단 정책이라고 하고 프랑스는 알제리를 거점으로 사하라 사막에서 마다가스카르에 이르는 횡단 정책을 추진 이건 거죠. 이미 이걸 추진해서 요 타임에 이 소설인 거예요. 이거를 많은 지식인들이 격렬하게 비난을 했던 거죠. 어쨌든 본인들 보기 아프리카를 약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국과 경쟁하였다. 또 뒤늦게 식민지 경쟁에 뛰어든 독일은 3B 정책을 통해 얘네들 그림에 나와 있죠. 이게 다 이게 3B 정책에서 비잔티움과 바그다드 예, 독일은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그걸 통해서 발칸 지역과 서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려 하였다. 이게 부딪힌 게 1차 세계대전이었잖아요. 이게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프랑스가 거의 파리가 함락당하죠.
완전 수세에 몰려요. 그때 이게 그 아프리카에 있었던 식민지에 있던 젊은 애들한테 우리를 도와라. 프랑스인으로 똑같이 대우를 해주겠다 해서 수많은 그 알제리 젊은 애들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싸워준 거예요. 정말 프랑스인이라는 생각으로 132년 정도 뭐 식민지 했으면 거의 뭐 프랑스 거의 한마디로 선망하는 나라죠. 거의 더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죽으라고 했는데 그때 당연히 이제 수복을 하고 나서 입을 싹 닫고 오히려 알제리를 독립운동한다는 알제리를 싹 쓸어버렸죠 완전히. 그래서 그게 한 번에 뭐 1000만 명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1850년부터 1960년 마치 어떤 소외 상태나 이렇게 있었을 때마다 학살을 한 거죠 중간에. 그러니까 1910 몇 년에는 뭐 400명 무슬림 학자들이 뭐 어떻게 참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사실 이렇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찾아보면 다 역사적 사실로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문인들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겠죠. 정부를 비난했겠죠. 기득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도 뭐 기득권이 됐으면 뭐 똑같은 자기가 못 벌어서 그렇지 또 그 일치에 갔으면 자기도 입을 다물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순수한 예술원이나 이런 걸로 계속 공격을 하는 사실은 그 배람이란 소설이 겉으로의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통속적인 지금 바람 피우고 뭐 어떤 부도덕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진짜로 얘기는 이제 프랑스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성에 한마디로 쩔여 있었다. 이 당시에 그걸 얘기를 고발을 하는 거죠. 근데 모파상도 자기도 기행을 하면서 이런 사실이 더 왜냐면 국제적으로 얘가 알제리도 있고 뭐 전 세계도 달리고 하면서 특히나 얘가 만났던 상류층의 여자들이나 상류층의 남자들이 다 하나같이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런 것밖에 쓰레기라는 거지. 그래서 쓰레기라는 게 여기 막 묘사가 돼 있어요. 머릿속에 들은 게 시인의 입에서 이게 다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대화나 글을 이제 뽑은 거를 조금 읽어보시면 아, 이 사람 생각이 그래서 이렇구나가 훨씬 더 와 닿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지금 508페이지도 한번 508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지금 페이지 27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 포스테이가 이 포스테이가 이제 그 만났던 그 마들렌의 남편. 얘가 죽고 나서 이제 얘가 그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네, 하면서 좀 얘기가 진행할게요. 가 그에게 말했다. 1층을 한번 보게.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온 얼간 같은 표정이 일주하는 뿐이네. 박스 안에는 거리의 건달패와 몇몇 예술가들, 얼치기 같은 여자뿐이야. 그리고 우리들 뒤편에는 파리 인간들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섞여 있지. 남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잘 관찰해보게. 모든 직업, 모든 계급이 다 모여있네. 그런데 대부분이 방탕한 사람들이지. 은행원, 가게점원, 공무원 같은 월급쟁이들하고 리포터들, 후쟁이들, 사복 입은 장교들, 야외복 차림에 꼴서 나온 멋쟁이들이지. 카바레에서 방금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온 사람도 있고 오페라 극장에서 나와 이제 카페 이탈리앙으로 가려는 사람들도 있네. 그리고 다음에는 분석하기 어려운 수상쩍은 남자들이 우리가 또 있지. 여자들로 말하자면 수는 많지만 조금 쓸모없는 것들 뿐이야. 카페 아메리케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기껏해야 1루이나 2루이밖에 안 되는 것을 외국인들을 노려서 5루이를 받고 일이 없을 때에는 단골 손님을 찾는 그런 여자들일세. 이 여자들은 10년 전부터 보였는데 땡이나 누르신 땡땡에서 감옥이랑 병원이에요. 이게 위생병원이에요. 위생 검열을 받을 때를 빼고는 1년 내내 매일 밤 같은 장소에서 볼 수 있지. 이 사람의 시선이 딱 보여주죠. 이 당시에 우리가 그때 타임슬립에서 딱 갔을 때 한마디로 지금 이 당시 프랑스는 쓰레기야. 문화 부도덕해. 완전 쩔여 있었어. 막 완전히 그걸 굉장히 신랄하게 그리고 표현이 뭐 막 자기 감정 표현을 막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서 뭐 1루이, 2루이, 그다음에 5루이 받고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그 당시에 했던 그대로. 예. 그리고 그게 높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월급쟁이들, 리포터들, 뚜쟁이들 지금 이제 귀족이 이제 대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불미스럽다고 몰아내고 나서의 세상인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그 자리에 부르주아가 들어가고 그 밑으로 부르주아 밑에 또 뭐 떡고물 떨어질 사람들 뭐 이런 게 주르르 또 그 밑에 또 옆에 기생하는 사람들 그게 지금 현대사회의 어떤 부분 다 연결이 되고 계속 보편적인 상황으로 사회 현상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사회인 이상 이 소설이 계속 남겠죠. 이게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사피엔스에서 제국주의 개념을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글로 봤을 때 제국주의랑 이런 소설로 이 제국주의 진짜 실제로 봤을 때 그게 문학의 역할인 것 같아요. 실제 이야기를 더 물론 이제 사피엔스도 굉장히 스토리를 넣어서 얘기를 했는데 더 가짜 스토리잖아요. 이게 스토리를 가지고 그 당시 상황에 제국주의의 그 시대 프랑스가 잘 나갔던 세계사적으로 지금 큰 주력해서 지금 횡단종란하는 우리가 역사상만 배우기까지 하는 그 시대에 그 1차 세계대전이 이러니까 1차 대전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일이죠. 이미 전 유럽이 이미 도저히 안 터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황태자 권총살인 사건으로 일어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망에 더러운 것들이 모여서 한 번에 터진 게 2차 세계대전이고 그 1차 세계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망했죠. 완전히 쑥대밭이 됐으니까. 그러고 예술가들이 자성을 해서 일어난 게 실존주의예요. 다 헛것이야.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전면 부정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폭발이 된 거,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저렇게, 결국 이렇게 가다가 폭발해서 다 망할 줄 알았다니까 하고 시작한 게 20세기예요. 20세기 철학이고 20세기 문학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다 이해가 돼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책을 볼 때랑 문화책을 볼 때랑. 이게 어떻게 보면 이과의 경향이 있고 있는데, 저기 한 두 맞으면 될 걸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물론 드라마 보는 거라든지. 다르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문학의 역할이 아까 말했듯이 언어로 한두 줄로 명확하게 이랬다, 횡단 정책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통속적인 어떤 얘기로 하는데 어떤 효과가 나요? 내가 그 시대에 가서 마치 본 것한 글로서 볼 수 없는 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올렸을 때 언어 표현이라고 했던 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걸 언어로 표현한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말이지만 그 말의 뜻이 그건 거예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걸 언어로 표현한다. 시는 더하겠죠. 우리가 저기 잎이 있어 라고 느끼는 거를 문학가들은 어떻게 봐요? 저 잎에서 죽음도 보고 그리움도 보고 슬픔도 보고 모든 그게 그렇게 봤었을 때 그 잎이 똑같은 잎이 아닌 거야. 그 꽃이 똑같은 꽃이 아닌 거야. 예, 의미 있는 꽃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사람이 되자고 그러니까 어린 왕자 책은 굉장히 쉽게 풀려요. 의미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지. 이게 의미를. 그러니까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너와 나가 소통을 해서 너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를 하고 싶어. 그래서 그걸 그 문학 용어로 길들여지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 길들이는 게 아니라 그 길들여진다라는 게 너에 대해서 다 알고 너도 나에 대해서 다 알아서 서로 완벽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싶어라고. 그래서 개인의 어떤 문학 소설가라든지 시인들이 그 개인적으로 봤던 그 예민한 눈을 우리는 그 시를 통해서 그 감정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도. 그래서 그 예전에 알트신잡에서 나왔던 그 소설가 유명한 사람 있었죠. 그 사람이 그때 햇빛을 바삭거린다라고 표현을 했던가? 햇볕을. 그러니까 과자가 먹으면 바삭한 거를 햇볕에 갖다 대니까, 저걸 표현을 어떻게, 햇볕이 바삭된다라는 게 약간 건조한데 아주 건조한 건 아니고, 바삭거릴 정도의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라는 게 저런 언어 표현은 아니고서야 정말 힘들겠구나. 이게 그 표현 능력인 거예요, 일종의. 사실 그 언어가 표현하기가 언어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 문학이나 시인들은 그 선을 좀 넘어서 표현하기 힘든 것까지 여기 꺼져 버렸어요. 예? 이 꺼졌어요. 대기는 줌이 꺼졌어요. 인터넷 언제 꺼졌죠? 예.
인터넷이 정기적으로 문학이 시간이 잡아먹고 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나이가 어릴수록 더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아까 지식적으로 얻어내는 힘이 그렇게 정교하지가 못하다고요. 어른들조차도 스토리가 많이 필요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에이구, 금방 다 됩니다. 음.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크게 하는 아니. 예. 그래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시랑 소설이 아이가 어리고 독해력이 약할수록 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학습적인 방법에도 이게 필요한 거죠. 설명하는 방식에서. 왜 그대로 읽어보면 몰라? 읽어보면 몰라요. 몰라. 그리고 글자로 보는 게 심해지면서 아이들이 암기가 안 돼요. 예, 단기 암기로 된다는 거 글만 본다는 거예요. 장기 암기로 가려면 사실 그 안에 냄새나 그 뿌리까지 알아야 장기 암기가 돼. 그리고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설령 잃어버린다 해도 단서, 키워드만 보면 금방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빛의 속도로 잊어버린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 얘는 글로만 굉장히 얄팍하게, 본인들은 그때 이해했다지만 굉장히 표피적인 살짝,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리죠. 이게 장기 암기화가 안 되는 게, 그럴 때 문학적이고 시적인 어떤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계속 갈게요. 네. 그래서 그런 묘사가 굉장히 치열하게, 오히려 심리 묘사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런 게 설명이 돼서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얘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지 않죠. 이 능력이 있죠. 심리 묘사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이게 우리가 가독성이 높다는 거는 치밀하게 사실 설명만 하면 굉장히 지루해요. 근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를 그런 스토리가 적절하게 파격적인 스토리를 넣어서 이어갔기 때문에 오파상이 이제 그 부분에서 문학사 쪽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가 다시 말했다. 죽은 사람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어. 절대로. 주영을 간직했다가 언제든 같은 동상을 찍어낼 수 있지만 내 몸, 내 얼굴, 내 생각, 내 욕망은 절대로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요. 물론 몇 제곱센티미터 안에 나와 흡사한 코와 눈과 이마와 뺨과 입, 또 나와 똑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몇백만, 몇천만이라도 생겨나겠지. 그러나 나는 결코 되살아날 수가 없고 또 내 것이라고 분간할 수 있는 것도 되살아오지 않았어. 모두 거의 같아 보여도 어딘지 다르게, 어딘지 모르게 다른 무한히 다른 존재니까 말이오. 무엇을 의지하면 좋겠어. 누구에게 이 재앙의 외침을 던지고 무엇을 믿으면 좋단 말이오. 종교는 유치한 도덕과 이기적인 약속과 흉물스러운 진술들로 인해 모두 어리석은 거요. 확실한 것은 죽음뿐이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뒤로와의 외투 깃 양끝을 붙잡고 옥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걸 생각해보, 젊은이.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해고, 충분히 잘 생각해보.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다르게 될 거요.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으로부터 시험 삼아 빠져나와 보시오. 살아있으면서 언제나 당신의 육체나 이미지나 사상이나 또 온갖 인간성에서 벗어난다는 저 초인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거기서 밖을 바라보시오. 그러면 낭만주의와 자연주의와의 다툼이라든가 예산 논의 같은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알게 될 거요.
굉장히 무적이죠. 여기 본인이 이제 아까 그런 뇌에 걸려서 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관이 확실히 딱 드러나죠. 그리고 종교성이 없잖아요. 안 믿어요.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결코 되살아날 수 없고 내 것이라고 분간할 수 있는 것도 종교적으로 그런 부활이라든지 어떤 그 사후의 어떤 희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딱 여기서 여기까지 끝.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요때가 이제 그 19세기 전반이 낭만주의가 굉장히 감정 중심의 그런 것들을 해서 거기에 반발을 해서 사실주의가 나온 거기 때문에 강전이 둘 사이에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이 나는 사실주의를 쓰겠어 하고 쓴 게 아니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다 쓰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이 사실주의 맥락으로 해주고 그런데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사실주의니까 이제 자연주의 계열로 본다라고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지 내가 그걸 의식을 하고 쓴 거는 전혀 아니에요. 나중에 더 미래에 가면 또 어느 라인으로 얘가 들어갈지 몰라요. 그쵸? 분류를 하기 나름으로 내가 여기에서 속했다가 자기네들은 자기가 이후에 사람들한테 어떤 라인으로 평가받을지 모른다고요. 그냥 그 당시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 소관대로 썼는데 그 당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낭만주의를 많이 비판을 했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고 이러니까 지금 뭐야 낭만주의고 낭만주의고 어디고 뭐고 지금 예 이제 이미 이때쯤 되면 이제 몸이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했고 벌써 요때 이게 일체 전성기고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많은 글을 남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죽기 1년 전에 뭐 자살 시도하고 정신병원에서 뭐 그렇게 죽었으니까 거의 막바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전성기라는 게 그래도 좀 밖에서 활동할 때는 정상적으로 한 것 같고 이후는 정말 정신병처럼 이 매독이 진짜 뇌까지 침입해서 얘가 더 심한 기행을 더 많이 했던 거죠. 정신적으로. 그때는 조금 문학이 조금 더 기괴하고 환상적인 것도 들어가고 그렇게 돼요. 그때도 계속 글은 썼었어요. 예, 다음, 예, 252페이지. 자, 이거는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마들렌이 이제 남편 죽고 바로 거기 쪼르륵 가가지고, 거기, 그리고 마들렌이 불렀더라고요. 그쵸? 예. 그러니까요. 이게, 여, 사실, 사실, 이 마들렌이 만약에 드루아가 이렇게 먼저 선제 공격 안 했으면, 이 마들렌 소나기에서 놀아놨겠죠. 거기에 얘 계획이 없던, 얘는 이제 항상 자기 아바타가 필요했던 여자였어. 그래서 실제로 이혼하고 나서 어디서 조그마한 신문사에서 얘 문체가 나왔더니 또 다른 남자 잡아가지고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가 얘가 선제 공격을 했을 뿐이야. 어떻게 보면. 네. 저는 아시다시피 재산도 없고 지위도 이제부터 쌓아 올려야만 하는 보잘것없는 남자입니다. 그러나 의지가 강하고 제 자랑 같습니다만 다소 재간도 있는 남자입니다. 게다가 장래 전망도 이만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미 출세해버린 남자라면 갈 길이 분명하겠지만 이제 막 걷기 시작한 남자로서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모두 일장일단이 있겠죠. 아무튼 언젠가 댁에서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꿈은 당신과 같은 분을 아내로 맞는 일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만 들어주십시오. 저는 지금 당신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저 한마디로 저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당신께서 뜻하시기에 따라서 저는 저를 형제나 다름없는 친구로 삼든 남편으로 정하시든 자유입니다. 아무튼 제 마음과 몸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대답을 듣고 싶지는 않고 여기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파리로 돌아오셔서 만나뵐 때 어떻게 결정하셨는가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기로 합시다. 네, 작업의 정석이죠. 이게 놀라운 게 요즘에 뭐 개그 프로도 그렇고 어떤 프로도 그렇고 뭐 드라마도 그렇고 그 패턴이 똑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이게 항상 일단 보잘것없는 남자처럼 낮추지만 나름 내가 꽤 잘 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열쇠는 네가 갖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바가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저 한마디로 저를 행복해 주지 네 위력이 그 정도다 뭐 그런 걸 알려주면서 부담 없이 답을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친구든 남편이든 어느 쪽이든 네 옆에 있게만 해달라 라는 멘트가
정말 동서고구 몇천 똑같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예 아니 뭐 모파상 개인도 뭐 어쨌든 간에 뭐 계속 그렇게 여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게 이런 하술이 있었겠죠. 예, 이게 작업의 정석 멘트. 딱 써놓고,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 예, 좀 말만 바꾸고 자기 상관 하면 정말 요 멘트로 그대로 나와요. 모든 총원이라든지 이런 게. 예. 그리고 이게 가장 이제 여성들이 듣고 싶은 말이겠죠. 예. 적절하게 자기를 배려를 해주면서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본인을 굉장히 올려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 그게 참 몇백 년 전에도 또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넘어 이게 292랑 이제 352페이지 있는 거는 아니 292페이지는 일단 읽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마들렌이 이제 결혼하기로 해서 자기 부모님을 꼭 만나겠대요. 그리고 이 사람 안 데리고 가고 싶었거든요. 자기 그게 너무 잘하잖아요. 이게 여자를 데리고 근데 굳이 자기 부모님을 보겠대. 그렇게 와놓고 지금 영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엄마도 마음에 안 들어하고 당연히 마들렌은 너무 이 표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 불만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럴 때 나오는 말이거든요. 한번. 네. 그것은 자신도 알지 못했던 일일 것이다. 여자란 언제나 잊지도 않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이 늙은이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좀 더 시적으로 상상했는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문학적이고 고상하고 애정이 두텁고 상식적인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들이 소설에 나오는 농사꾼들처럼 재치 있는 사람들이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늙은이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극히 자잘한 일에 어디가 어떻다고 말도 할 수 없는 예의 없는 태도에 기분이 나빠지는 것일까? 시골 사람 그대로의 성질이며 이야기며 몸짓이며 흥청거림이 어째서 그토록 그녀는 불쾌했을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자를 보는 관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 고상하고 되게 그렇게 자기가 뭔가 다른 것처럼 했으면서도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니 이런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자들은 이제 망상 환상을 가지고 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가 이전 지금 이게 잠깐만 이게 지금 괜찮나요? 앞에 연결돼 있는 거. 그쵸? 네. 여기 이게 아까 전에 아마 녹화된 거 네. 예. 끄면 되고. 예. 이게 특히나 귀족이나 이게 상류계층에 힘들게 일을 해보지 않는 사람일수록 농가에 대한 환상이 커요. 예, 농부에 대한 환상이 커요. 목동. 그래서 로코코 시대 그림을 보면 다 목동들이 나와요. 그리고 귀족 부인들은 그 목동이 예, 환상을 품어요. 농가에 소박한 삶을 다 꿈꾸던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 앙뚜아네트. 그래서 제가 베르사유에 가서 농부놀이 한 걸 봤잖아요. 실제로 그 농부놀이를 우리는 이제 들푸른 추원에 뭐 이런 거를 짓고 이렇게 해서 옆에 양젖을 짜고 이렇게 생각만 하던 거는 그 사람은 이제 그런 돈과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리고 그게 1년 예산이 엄청나더라고요. 자기 한번 그 우유 짜기 놀이, 그 아이들과 그 너니는 소조 짜기 놀이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그거를 농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게 상류계층이나 위에서 보는 자연이 바라보는 농민들. 얘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한 거야. 농부가 그렇게 시적이고, 왜냐하면 소설에는 다 그렇게 꾸며지니까. 우리 소설에 나온 목동은 너무 잘생긴 애가 허름한 옷은 입었지만 정말 향기가 풀풀 날 것 같은 풀잎밭에서 목동을 할 것 같은데 실제 가면 어때요? 끔찍하죠. 말도 거칠고 무서운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을 모른다는 거죠. 여자들이란 이렇게 여자들이란 그런 거 몰라. 굉장히 한심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넣지는 않았는데 297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이제 어쨌든 빨리 돌아가요. 예상보다 빨리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297페이지 보면 멀리 골짜기 아래로 넓은 강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서 297페이지죠. 네, 은빛 민음사걸로요. 은빛 리본처럼 굽이치고 석탄구름이라 그랬어요. 구름을 하늘로 뿜어내는 공장 굴뚝과 옛 시가지 위에 솟은 뾰족한 굳이 뾰족한 종각이 한눈 아래 숲처럼 서 있었다. 그렇게 정겨워 보이진 않죠. 풍경이
석탕 부르면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지금 뭉게뭉게 이거를 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 보면 이런 배경으로 다 묘사가 돼 있어요. 제가 작년에 그 소나기나 뭐 이런 게 했을 때 얘네들이 지금 지금 터닝 포인트 할 때 반드시 갈대밭이어야 된다고 기대가 요것도 아니고 이렇게 높아야만 숨을 수 있고 그게 다 계산이 되어져 있어요. 요쯤에서 이 나무가 나타난 건 이유가 있어요. 그 놀이를 한다라든지 갈대숲이 해야 얘가 들어가서 안 보일 거고 그리고 나서 끝나는 지점에서 나오고 메밀밭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갈대밭 다음에 메밀밭이 나오면서 얘가 딱 드러나거든요. 가을 햇살에. 그러면서 이 남자가 그 여자한테 이제 소녀한테 맛이 가버리는 그 인생샷을 향해서 이렇게 작가가 그 창조주처럼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모든 물건들이나 유난히 얘가 뾰족한 펜을 가지고 뭐 썼다 그러면 이미 뭔가 신경질적인 성격이라든지 이후에 어떤 날카로운 어떤 사건이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상으로 누가 가다가 뭘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아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소설상에서 일어나는 거는 반드시 뭔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던 페르시아산의 가죽으로 뒤덮인 이유가 있는 거죠. 얘 지금 부의 척도라든지 그런 게 나타나고 좀 예, 문화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민하고 세밀하고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면서 문제 볼 때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요? 문제 잘못 읽었다 그러죠. 꼼꼼히 아닌 것인 것 윗글에서 아랫글에서 위 단어에 누구누구에 다 대충 보잖아요. 이게 스스로 정밀하게 안 보는 거죠. 이게. 그런데 그런 애들이 얘는 원래 꼼꼼하지 않고 세밀하게 보지 않아 라고 하지만 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쓸데없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굉장히 예리하고 세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져서 엄마를 깜짝 놀래키게 하거든요.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단지 거기에 쓰지 않을 뿐. 정말 예.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그렇게 쓸 뿐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집중력도 다 가지고 있죠. 게임할 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그게 정말 이게 그거를 얘가 부담감 가지지 않게 하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를 파악해서 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예민하고 세밀한 거가 사실 문학적으로 이게 수록 보고 문학책 좋아하는 애들 많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착각해 얘가 정말 문화책을 잘 보는가 잘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용만 따라가고 이런 부분에서의 단서라든지 그러면서 제대로 된 이제 중학교나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제가 그걸 하면서 그런 게 나오면 문학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냥 재밌게 스토리만 봤는데 왜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돼 하면서 밀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시험 문제가 문학을 그렇게 잘 보는 애가 문학은 다 틀리고 있죠. 정말로요. 예. 그렇게 책을 좋아했던 애들이 국어 성적이 더 안 좋아. 그런 이유도 여기서 제대로 보질 않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모든 걸 뭐 다 이잡듯이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먼저 좀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글을 쓰면은 사실 알아요. 내가 글을 잘 쓴 애들은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어떤 배경을 묘사를 할 때 뭔가 이걸 넣는다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라든지 아까 김은수 작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대사를 쫙 일렬로 하면 그게 딱딱딱 맞아떨어져요. 심지어는 막장극으로 유명했던 뭐 결혼 작사 이혼 그런 극조차도 뭔가 이게 대사랑 인물 3명 배치가 대칭 구조로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완전히 맞짱인데 그냥 정형적인 고전 플롯을 딱 지켜요. 인물 3명, 여기 3명. 여기 3명에서 빌런 1명, 근데 이 빌런을 조금 다른 형식으로 빌런으로 바꿔놓는다든지 그리고 추가된 인물 이게 다 대칭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사도 앞뒤가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나중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게 아무래도 그런 게 잘 맞아떨어지는 들이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잘 맞아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일관성이 있고 연결성이 되니까 흡입력이 되는 거죠. 그게 잘 지켜지면 흡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음악이나 이런 게 너무 재밌고 재밌는 거는 듣는 사람 많은 고민을 해서 하는 거죠. 하나도 허투루게 보지 않고 복선을 넣어주고 그걸 해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수사법 쓰는 것도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사실 보게 되면 그 과도기 때 애들이 밀어내지만 사실 그런 법칙들을 잘 알고 보면
이게 다 보이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진짜 뭘 얘기하려고 하고, 아까 얘기했던 정말 실제적으로 이런 것까지 얘기하려고 이걸 갖다 썼구나 하면서 본인들이 글을 쓸 수도 있고, 글을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고, 더 좋기는 다른 사람들의 몸짓이나 대화나 이런 걸 캐치하는 능력도 뛰어나는 거예요. 어린이 수준에서 그냥 제가 그는 눈치인 것 같다 이런 눈치 정도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복잡한 일을 할 때에 그런 복잡한 말 가운데 그런 것도 캐치 능력도 사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기 보면 피라미드로 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그 뭘 배우고 이런 게 있는데, 제일 밑에 문학이 깔려 있는데 범위가 되게 넓게 돼 있죠. 피라미드가 마지막에.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역사적인 거, 뭐 과학적인 거, 뭐 지리적인 거, 뭐 그래서 철학이 제일 위에 꼭대기 있고 이러는데, 제일 목에 보면 문학 쪽이 제일 바닥에 깔려 있어. 이거는 가장 넓고 오랜 기간에 많이 깊게 그렇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게 같이 가게 돼 있다고요. 이게 문학이, 스토리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학이라는 게 제대로 그냥 스토리 위주가 아니라 정말 이 말에서 묘미를 찾아내는, 대사 묘미를 찾아내는 것부터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좀 읽어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얘가 못바상이 딱 여자를 이렇게 보구나, 바로 다 드러나요. 이게 그대로 모든 부분에서. 예. 저 여자에게 성당은 여러모로 유용하군. 유대인을 남편으로 삼은 것도 무마해주고, 정계에서는 정의 파인 채 하는 태도를 취하게도 해주고, 상류사회에서는 훌륭한 몸가짐을 갖게 하고, 연인하고 미래할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맑은 날에나 비 오는 날에 겸해서 쓸 수 있는 우산처럼 성당을 이용하는 습관이 들어버렸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단장이 되고, 햇빛이 강하면 양산이 되고, 비가 오면 우산이 종교 되고. 시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당을 얘가 완전히 많이 네, 계속 출하지 않을 때는 현관에 처박아 둔다.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운 하느님을 우습게 여기는 여자가 몇백 명 있을지도 모르겠다. 교회 가서 막 하고 이러면 얼마나 가소롭게 보겠어요. 이게 목바상 시선이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제대로 하는 신앙인들조차도, 근데 이때는 이제 삐뚤게 보겠다라고 아예 작정을 하고, 모두 또 프랑스의 지성인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다 비틀게 보겠어. 이게요. 그래서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똑똑하고 너무 뛰어난 애가 비틀어 놓으니까 이게 사실 좀 모자라고, 좀 어리숙한 애가 비뚤어지면 에이 저 사춘기야 라고 하죠. 우리가 중2병이야. 근데 너무 뛰어난 애가 중2병처럼 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글이 너무 뛰어난 애가 중2병식으로 이 세상을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프랑스 지성사야. 그쵸?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다 이해가 돼. 아, 이런 식으로 얘가 비틀어 놨구나. 우리가 순수하게 보고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비틀어지고, 죽음과 이제 아주 한꺼풀 다 지금 벗겨내고 그 민낯을 다 보게 하는 거죠. 근데 수준이 낮은 사람이 민낯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저렇게 뒤떨어지게 할 수 있게라고 하려고 보니까 너무 고급스러운 말을 너무 많이 쓴다고요. 그러니까 뒤떨어지게라고 할 수가 없어. 민낯을 얘기하는데 너무 뛰어난 애가. 그리고 너무 어려워. 너무 비유도 많이 하고 너무 갖다 쓰는데, 이게 그 중2병, 뛰어난 애가 중2병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보면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제가 애들한테 좀 프랑스 문화 어려워하고 하는 애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고급스럽게 얘기해서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복기고 보니까 그 내용이라서, 항상 보면 그렇게 열심히 썼는데 원래 그런 쪽으로 그렇잖아요. 자기 의도대로 쓰지 않으면 점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 파악이 너무 쉽게 돼서 한마디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능력을 만드는 게 문학적인 부분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어떻게 어설프게 얘기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 어떻게 말을. 근데 문학이 더 어려워요. 문학은 반어도 많이 하고 반대로도 이게 사람이, 특히 남자들은 여자가 이게 애매하게 얘기해버리면 전혀 미궁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뜻같이 엉망으로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 게 문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문학 그 시험에 애들이 의외로 틀리는 게, 전체 느낌에는 얘가 뭐 괜찮았던 것 같았는데 그 부분에서 앞뒤로 딱 전체 맥락을 보고 앞뒤 상황을 정밀하게 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전체만 본다든지 앞뒤 상황만 본다든지 하면 오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면 문맥상에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봐야 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전체의 맥락을 잡고 나서
봐야 길지 않는다 그랬죠. 문학도 전체 맥락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상황에서 그런데 얘가 이런 말을 했어. 그거를 단어식대로 고지고대로 서년식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가마다 또 어투가 다 달라요. 쓰는 단어가. 아까 내가 너한테 정말 공감하고 싶고 너의 모든 걸 알고 싶다라는 게 길들여진다라는 단어를 쓴 그 어린 왕자, 길들여진다는 그 단어 때문에 모든 어려운 책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도 어려운 책이 아니거든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간통하지 못해가지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메밀꽃 필 무렵이 제목이면 이 사람 메밀꽃 필 무렵과 메밀꽃 필 무렵마다 사건이 나서 그 제목이 메밀꽃 필 무렵이 이 나오는 사람의 나름 전성기였구나라는 먼저 파악을 한 상태로 그걸 읽어 나가면 그 수많은 자연 환경 그 묘사라든지 이런 게 결국 얘 상태를 다 얘기하고 나가 다 보여요. 그러면서 훨씬 더 깊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그 말에 이 작가가 하고 있는 게 막 바닥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더 재미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더 세밀하게. 그래서 이제 예, 드라마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상 능력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사실 더 되는데 이 과도기 때에 그런 어떤 수사법들을 애들이 거기서 딱 막히면서 밀어내면서 문학적 독해 능력이 뚝 떨어져요, 이게. 내가 그냥 재밌게 보면 되지. 왜 이런 거를 시험 문제로 왜 이렇게 더 너 막 시기 그러니까 시를 분위기 파악하기도 전에 시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시에 정 떨어져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도 내가 그냥 왠지 느낌으로 알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분석해서 세자의 종이로 써서 제출하시오. 맞잖아요. 내가 그냥 막연히 환상적으로 좋아하고 있는 사람인데 세자의 걸로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을 싫어하려면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람한테 정이 떨어진다고 해요. 분석을. 그러면 이제 제정신 차려지죠. 아, 얘가 이런 애 있네? 나를 못 먹여 살리겠구나. 갔다 가다가는 돈을 못 벌겠는데, 그게 이제 그때야 보이는 거예요. 분석이 되면서. 쿵깍지 씌웠다가. 이렇게 하는데, 막상 이제 현실을 보니까, 그 분석을 하면 그게 나와요. 그러면서 정 떨어져, 이게. 분석을 함에도 보면, 그게 참 힘들죠. 그러면서, 그냥 감성적으로 정서 함량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진짜 생존의 필수적인 부분이 문학에 지금 독해에 딸려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다음 거요. 여기 이제 해설은 그냥 쭉 저기 읽어봐 주세요. 그래요? 네. 해설은 한 번에 쭉 읽어봐 주세요. 이제 다 제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해설이. 508페이지 거. 예, 그냥 쭉 508구 이렇게 쭉. 베라미는 모파상이 그의 전성기에 쓴 작품으로서 어느 인생으로 성공을 거둔 이후에 나온 걸작 가운데 하나다. 그는 1884년 여름에 집필을 시작하여 1885년 2월에 탈고했고 이 작품은 4월에서 5월까지 질 블라스 신문에 연재된 후 아바르 서점에서 출판되었다. 모파상은 이 소설을 통해 당시 프랑스 상류 계층의 추악한 모습과 투기와 권력 남용이 난무하는 사회상을 있는 그대로 그려냈다. 시골의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용모가 빼어난 조르주 디루아라는 인물이 주인공, 곧 베람이다. 그는 자신의 용모를 이용하여 상류계급 여성을 유혹하고 그 자신은 출세하려는 욕망에 불타는 비겁한 속물이다. 당시 파리 사회의 문란한 성도덕이 여과없이 그려지며 귀부인들의 기질과 성격, 행동 등이 객관적으로 묘사된 것이 특징이다. 이 작품은 디루아라는 인물을 통해 출세나 권력에 대한 집착이 어떤 것인지 그 이면에는 얼마나 복잡하고 가증스러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이 페이지입니다. 509페이지. 베라미는 509페이지요. 베라미는 1885년 당시 프랑스 사회를 들끓게 하던 문제들의 한복판에 자리했다. 이후 모파상의 소설 대부분에 당시 이슈가 되었던 사회 문제들이 등장하지만 베라미처럼 엄격하게 시간 순서대로 구성된 작품은 없다. 역사적인 사실들과 정확하고 증명 가능한 사회 모습이 마치 일종의 장식처럼 작품 속에 삽입된 것이다. 에밀 졸라의 작품에서도 이런 기법은 발견되지 않는다. 졸라는 언제나 이론을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그 이론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반면에 모파상은 이론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베라미 출간 2년 후 피에르와 장의 성문격으로 쓴 소설론에서 모파상은 그러한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밝혔다. 모파상은 신문지상에서
베라미를 비판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답신을 통해 파리에서 매일 볼 수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무언가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다. 모파상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만을 원했다. 독자는 모파상이 경험과 언론을 통해 일상생활의 잡다한 요소들에 익숙해졌음을 인정한다. 축적된 체험이 소설의 현실적인 두께를 부여한다. 대로변에서 파는 맥주 한 잔의 가격은 20수이고 싸구려 식당에서 파는 식사는 1프랑 40상팀인데 흑실에서 먹는 세련된 식사는 50프랑이라는 사실을 등장인물들과 똑같이 독자들과 알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생활 방식이라든가 옷차림, 예법 등 일상 요소들은 소설 곳곳에서 쉽게 발견된다. 기루와 가간 폴리베르제르식 극장은 몽프르 형제의 일기에서도 똑같이 묘사되었다. 511페이지입니다. 모파상은 프랑스의 식민지 확장 정책이라는 기반 위에서 베라미의 삶을 조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은 당시 가장 뜨거웠던 논쟁의 한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 1880년에서 1885년 사이에 프랑스는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을 개척해야만 했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식민지 확장이었다. 특히 북아프리카는 가장 가깝고 손쉬운 지역이었다. 모파상은 1881년 여름에 볼루아 신문의 특파원 자격으로 그곳에 2달 동안 체류한 경험이 있었다. 그가 쓴 기사 20여 편은 명쾌하고 과감하여 프랑스 여론을 형성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기루아가 식민지에 파견되었던 전직 하사관 출신이며 출세를 위해 신문사를 이용하는 것도 모두 모파상의 북아프리카 체류와 신문사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주인공 기루아뿐만 아니라 베라미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권력과 돈을 탐한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시장 가치로 평가된다. 심지어는 맥주, 와이셔츠, 그림, 여자의 경제적 가치까지도 고려된다. 자본이 사회를 지배하는 양상이 매우 충격적으로 그려진 것이다. 베라미가 출간되고 10년 후에는 에밀 졸라도 돈을 주제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베라미를 관통하는 주제는 돈이며 이는 그 유명한 기조땡의 부자 되세요라는 아포리즘으로 요약될 수도 있다. 아포리즘이 이제 압축적으로 체험을 갖다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때 앞에 1884년 요때 영국 종단 전체, 횡단 전체 요 시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베라미가 이제 이게 지금 방금 이제 그런 사회적 식으로 이제 상황을 알고 보는 게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본다라는 게 굉장히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주요 문학 보는 방식에 가장 애들이 또 어려워해요. 예, 어려워하면서 이거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요 수사법 총정리로 해서 여기 보면 잠깐 짧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 이게 제가 아까 그 예시를 초반에 좀 들었었잖아요. 이게 참 애들이 이거를 뭐라 그러나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문학적으로 형상한다는 게 참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문학적으로. 그럼 같은 말이라도 문학적으로 말하는 게 어떤 건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잘 쓰는 제가 아까 뭐 교치법으로도 바꿔보니까 느낌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유튜브 짤에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말만 바꿔도 사람들이 막 이 사람한테 동정표를 많이 돌렸다든지 문학적 형상화를 했다는 효과로 예를 들면 어느 할머니가 나한테로 와서 500원에 껌을 팔고 있다. 굉장히 일상적인 언어잖아요. 이걸 문학적으로 바꾸면 껌이 나에게로 와서 500원에 할머니를 팔고 갔다. 시대의 아픔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까 팔지 않는 그냥 팔지 않 뭐 이게 신지 않는 팝니다면 그냥 당근이나 이런 데서 중고품 이렇게 받다가 팝니다. 도치법만 썼는데도 굉장히 뭔가 사연이 있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마한테 돈을 달라든지 일반적인 말을 문학적으로 좀 바꿔보려고 그게 문학적 형상화예요. 굉장히 설득적이고 수사법이라는 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효과적으로 더 실감나게 더 설득하기 위해 설득적 수사법이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사실주의라든지 객관적으로 보는 거는 이 수사법을 최대한 좀 배제를 해서 빼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역사도 수사법적으로 썼다 그러면 위대하신 왕께서 적들을 이런 식으로 물리치셨도다 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수사법적 서술인 거예요. 왕이 몇 월 며칠에 몇 명을 이렇게 죽었다. 이건 뭐예요? 그냥 예, 그걸 싹 다 걷어내고 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주관적인 거랑 객관적인 거랑 구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들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비유법하고 강조법, 변화법인데 이 비유법이 은유, 지유, 의인이 중학교 1학년 때 다 나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책에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하고 2학년 2학기 거하고 제가 그냥 하나 예시로 그 학습 활동에 다뤄지는 게 그런 사실 수사법을 하기 위해서 그 수사법에 맞는 작품들을 각 출판사마다 빼낸 거예요. 소설에 의인을 어떻게 썼는지, 운율을 어떻게 썼는지. 사실은 1학년 때 그러면서 생각보다 초등학교에서 바로 가면서 시에 대해서 갑자기 그냥 내가 편안하게 보고 시화 그리고 이런 활동했던 것들이 물론 이제 초등학교 때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런 법들을 얘기를 하면서 뭔가 굉장히 애들이 어렵게 느껴져요. 시의 3요소 막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그런데 사실은 그런 비유법이나 이런 것들이 중1 때 이제 폭발적으로 막 나와요. 그러다가 중2 때는 조금 어려운 수사법들이 나와요. 예. 이 강조법에서 이제 제가 그 강조법에 전부 다 여기 있는 법들이 다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비유법은 온유, 직유, 의인 정도만 보면 되고 강조는 반복이나 영탄이나 대조 정도 봐주면 되고 변화법이 대구, 대구법, 반어, 역설 요게 중3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 중3에 거쳐서. 그래서 2학년 때 반어, 역설에서 애들이 많이 무너져요. 어려워요. 그냥 반어는 반대로 하는 거고 역설은 논리 안 맞는 거 간단한데 문장을 보고 이게 반어인지 역설인지 아주 어려운 버전까지 가면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문학적 독해력이 막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대꾸가 뭔지 열거가 뭔지 반복이 뭔지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사실 그러면 제일 정확하게 알거든요. 내가 역설법을 이용해서 쓴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형상화한다는 게 어떤 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엄마 예쁘다 그냥 이게 아니라 그냥 그 형상화에서 비유나 아까 글 쓰면 뭐뭐처럼 예쁘다 이미 이제 문학적 형상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그걸 뭐 대꾸법으로 한다든지 문법으로 한다라든지 뭐 다른 걸 빗대어 한다든지 그리고 반어 역설은 훨씬 더 어려운 방식이죠. 특히 역설법 같은 거는 훨씬 어려워. 그래서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그게 나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중학교 3년에 걸쳐서 이게 다 나오거든요. 3년에 걸쳐서 나오니까 찔끔찔끔 다른 거랑 같이 나오겠죠. 이게 고등학교 가면 똑같이 언어법처럼 한 번에 다 물어봐요. 한 번에. 그러니까 3년에 거쳤던 게 한 번에 다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요거 하나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이 시간이 이게 하는데 제가 하나 넣었던 게 문학 요게 그 첫 문장에서 모든 원래 이 내용이 알면 그 내용이 집약돼 있어요. 그럼 이걸 제가 왜 넣었냐면 아까 제가 그 배경에서 알게 모르게 뾰족한 그런 부분이 다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듯이 첫 문장이 알게 모르게 이 내용의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굳이 멕시코 만류 그냥 뭐 지중해에서 뭐 많잖아요. 뭐 그 인근에 있는 근데 굳이 멕시코 만류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대서양 해류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서 이게 역행을 하면 다 사고가 나요. 그래서 외부에서 온 어부들은 끝장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소설의 어떤 뭔가를 거스를 수 없는 거죠. 삶에 어떤 우리가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많은 그 연안이나 이것 중에서 굳이 멕시코 만류라고 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배도 아니고 조각배죠. 굉장히 위태하죠. 그리고 홀로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고기잡이 하면 노인이야. 청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모든 복선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 갑자기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그 아마 그 강의나 이런 데서 오만과 편견 예시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또 첫 문장도 그렇지만 그 다음 문장도 같이 해서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 글이 돈에 대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오만과 편견도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서 재산이 많은 미혼 남성이라면 반드시 아내가 필요하단 말은 보편적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런 남자는 반드시 우리 애랑 결혼해야 돼. 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문장이. 정말 노골적인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런 사람이면 당연히 이 남자를 뭘로 보냐면 재산으로 본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그 글이. 그런 사람이 마을에 이사를 오게 되면 뭐 전혀 생각이나 거기는 관심 없어. 그렇지만 이 사람은 우리 자녀 중에 한 사람이랑 결혼해야 될 재산으로 여긴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 블링블링하고 그런 어떤 사랑의 얘기라고 했던 게 사실은 첫 문장이 이렇게 이미 나와 있어요. 문학을 진짜 팩트를 정확하게 봐주면.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제가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그렇게까지 유명한 첫 문장은 아니지만 사실 첫 문장, 두 문장 보면은 백수주화라는 게 그렇게 그 금액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스름돌을 파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해놨어요. 선천적으로 타고나긴 했지만 전지 가사간다게 늠름했다. 일단 자태가, 배람이라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남자에 대해서 내 돈이 없어. 이 사람이. 딱 첫 문장에 이 돈이 없는 남자가 가요. 그러면서 보면 쭉 보면 시선이 그물처럼 펼쳐졌다고 돼 있고요. 여자들이 그를 향해서 바라봤는데, 자, 여자도 종류별로 나와요. 몸짓이 작은 요공새, 다 하층민 여자가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느 무대에서 가요? 상층민, 개나 도찐 개찐 이런 여자들이나 저런 여자들이나 다 얘를 보고 어때요? 감탄하죠. 그래서 그 인명이나 보면 이제 중년 여자도 음악 교사, 예술 좀 한다는 그런, 그리고 남편을 동반한 어때요? 아주 말테르 부인처럼 굉장히 정숙한 부인도 얘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야.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게 문학을 보면 굉장히 애들한테 그거를 유도를 시킬 수 있고, 그게 이제 사실 제가 작년에 소나기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하나하나가 기가 막혀요. 다 작전을 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얘를 하기 위해서 그 시냇물이 나든지 반드시 또 징검다리여야 된다라는 거. 그냥 다리가 안 돼. 그래야지 얘가 오며 가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만들어놔. 만약에 징검다리가 두 개 있으면 저쪽으로 건너가면 되잖아요. 다리면 저쪽으로 안 보고 왔는데, 징검다리는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얘가 올 때까지 계속 거기서 있는다든지, 그런 게 그 장소 설정이 이유가 다 있어요. 개연성을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정말 이제 이런 훌륭한 문학 추론 독해로 상당한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동백꽃도 그렇고 딱 첫 문장에 이미 얘가 어떤 일로 당하겠다라는 게 첫 문장에 나와 있어요. 수탉이 암탉한테 쪼인 걸로 시작해요. 그 동백꽃의 내용을 보면 그 남자가 그 정순이한테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 첫 문장에 그게 딱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거 유명한 책들을 보면 그래서 첫 문장에 민감하게 되고 그걸 그러니까 다 뭐 정신없이 수르륵 있는 것보다 이 한 문장을 곱씹어 보는 게 사실 독해력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추론에 그 말을 곱씹어 보고 곱씹어.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뭐 광장이라든지 어려웠다는 책들이 그런 대사가 있어요. 어려운 대사들이. 그러면 동양적인 어떤 사상도 알아야 그 대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문학 작품들이. 그런 거는 이제 이후의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로 끝내고 오늘은 Q&A를 없이 하도록 하고요. 오프라인에 오신 분이나 온라인에 오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제가 작업을 해서 그 유튜브에 올리고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고 필요하신 부분들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예,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시랑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이제 제가 아까 그 세 가지씩 잘 나오는 것들 너무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제 감정 부분이 한 가지가 먼저 그거 나 별로 안 들어. 예, 예. 그러니까 예, 반복 영탄 대조 변화법은 대구 반어 역설 정도 아니 나머지